자, 그러면 숙제에서 질문. 질문하세요. 548번에 3번? 538번에 4번? 3번? 자, 538번에 3번이에요. 자, 검은색 산화구리가 탄소와 잘 섞어서 시험관에 넣고 가열했을 때 시험관 속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물음에 답해봐라. 3번. 자, 이 반응에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은 무엇인지 차례대로 써봐라. 자, 반응물을 보니까 산화구리와 탄소를 반응을 시킬 거래. 그러면 구리가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고 했죠. 산화구리에 있는 산소를 탄소가 뺏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개수까지 맞춰보면 산소 원자 2마리니까 CuO가 2개가 돼야겠지? 산소 원자가 2개니까. 그러면 구리도 2마리. 이렇게 일단 반응식 써주면 되고, 산화된 물질, 환원된 물질은 산화구리가 되면서 산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산화구리가 환원된 거다 해주면 되고요.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탄소를 얻었기 때문에 탄소가 산화된 거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검게 변한 산화구리가 다시 붉게 되돌아왔다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가인 이해돼? 가인 이해돼? 뭐라고? 탄소가루가 산화된 물질이 탄소가루? 맞잖아. 탄소가루는 산화된 거. 501번. 자, 묽은 염산에 금속 X를 넣어 반응시켰을 때 기체가 생성된 모습을 나타낸 거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봐라. 자, 그럼 일단 반응식부터 대충 한번 적어봐야겠죠. X가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냥 금속으로 하나 이야기를 해본다면 대표적으로는 X가 예를 들어 마그네슘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금속이 산과 반응하게 되면은 마그네슘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이온으로 나오면서 MgCl2 수용액이 될 거고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러면 염소도 2개, 수소도 2개니까 HCl이 2개라고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마그네슘은 Mge+가 된 거니까 이때 전자를 잃어버리죠. 그치? 그럼 전자 잃어버렸으니까 마그네슘은 산화된 거고 HCl에서 수소 이온이었는데 H2 원자가 된 거죠. 그럼 전자를 얻게 된 거네. 그러면 수소를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이 환원된 거다라고 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X는 환원되는데 금속은 산화되는 거죠. 산과 반응하면 전자를 잃어버릴 거니까. 자,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물이 환원되어 기체 가가 생성된다. 아니죠. HCl이 환원되어 기체 가는 수소 기체네요. 요게 가였죠. 그러면 그치? 그래서 물이 환원되는 것은 아니고 HCl이 환원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찬영이 이해돼? 512번. 자, 512번. 자, 2가지 반응의 화학식을 나타낸 건데 일단은 구성 원소를 비교하여 보면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가에서는 뭐가 없어? 탄소가 하나 없잖아요. 그럼 가는 탄소가 연소되어 이산화탄소 만드는 반응이겠지. 자, 그리고 나에서 보니까 탄소랑 수소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 만들어지는 거 보면은 요게 될 것 같은데 CH4가 산소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개수 맞춰보면은 요렇게 됐다는 거죠. 2. 그럼 CH4라는 거 우리가 알아낸 거 어떻게 알아낸 거야? 여기 탄소가 한 마리 있고 여기 수소가 4마리 있으니까 CH4라는 얘기죠. 됐죠? 그러면 가와 나는 모두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대요. 탄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틀렸죠. 니은 가와 나는 모두 화석연료다. 맞는 말이죠. 메테인은 LNG의 주성분이야. 그리고 이 탄소 뭐예요? 석탄이죠, 석탄. 그래서 니은 모두 화석연료다. 맞는 말이고요. 두 가지 반응 모두 열을 방출한데 보니까 산소와 반응하는 반응을 뭐라고 불렀었어? 연소라고 불렀었지? 연소는 발열 반응이지요. 그치? 우리 언제 배웠었을까 이거를? 효소 배울 때, 이화작용 배울 때 연소와 세포 비교하면서 얘기했었죠? 찬우 이해돼? 또 질문? 없어? 가연아 질문 없니? 자, 그러면 오늘 할 부분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217페이지 전기에너지 생산과 수송 여기 나가 볼 거야. 자, 마지막 단원인데 물리 파트입니다. 물리 파트에서도 얘기해보면 전기 파트예요. 또. 물리 중에서도 전기. 그러면 전기를 우리가 언제 처음으로 배웠었냐면 전기는 중학교 2학년 대단원 2단원에서 배웠었어. 전기와 자기라는 단원에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뭐 정전기라는 거 배웠었거든. 전자를 잃은 녀석은 플러스 하나를 띠고 전자를 얻은 물질은 마이너스 하나를 띈다. 그리고 뭐 원자 구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을 거고 또 배웠던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 전류가 뭔지 전압이 뭔지 저항이 뭔지 이야기했던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일단 그런 배경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단원을 하려면 중2 전기와 자기 부분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더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전기와 자기 파트 부분부터 정리를 좀 하고 고등학교 진도로 나갈게요. 아시겠죠? 복습부터 한번 해보자. 자, 먼저 우리 뭐부터 볼 거냐면은 자, 오매 법칙부터 한번 이해를 해볼 건데 오매 법칙이라는 거는 전류, 전압, 전기 저항 세 가지 물리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거든요. 관계식인데 오매 법칙 대표적인 공식으로는 V는 IR이라는 공식이 있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럼 전압이 뭔지 전류가 뭔지 저항이 뭔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웠었을 거거든. 예를 들어 물이 흐르는 한 수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수로. 자, 여기다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 여기다 빵불을 뚫어 놓으면 물이 떨어지겠죠. 그치? 그럼 물이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물이 누굴 돌릴 거냐면 물레방아를 돌린다고 생각해 보자. 자, 이렇게 생긴 물레방아를 돌릴 거야. 그럼 얘가 돌아가겠죠? 그럼 돌아가고 이 소명을 다한 물은 여기 아래에 떨어져 있을 거예요. 물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게 다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물레방아는 돌리지 못하죠. 물레방아를 계속 돌리기 위해서는 장치가 하나 필요한데 여기에 펌프를 하나 설치하는 거죠. 펌프를 하나 설치해서 이 물을 빨아 올려 가지고 어디로 보내줘요? 물을 빨아 올려서 이 위로 다시 올려주게 되면은 물레방아는 계속 돌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회로도랑 한번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회로도를 간단한 거 그린 거 지금 전구 하나만 설치를 해 놓은 거야. 그러면 전지를 연결했기 때문에 이 전구에는 불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기 때문인 거죠. 이해돼? 여기를 흘러댕기는 녀석들이 전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요 물이 흘러댕기는 것들과 전류가 흘러댕기는 게 똑같다는 얘기네. 그치? 그래서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 물의 흐름은 뭐랑 똑같은 거야? 전류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전류라는 거는 물의 흐름을 말하는 거고, 결국 전하의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겠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전류가 흘러서 결국에 누구를 밝히고 있어? 전구를 밝히고 있죠. 자, 근데 얘는 물이 흘러서 뭘 밝히는 거야? 이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구는 물레방아를 의미한다. 물레방아는 전구를 의미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물이 흐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물이 흐를 수 있는 이유는 높이 차가 있기 때문이죠. 그쵸? 물이 흐를 수 있는 이유는 얘들 사이에 높이 차가 있기 때문에 흐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물이 흐른다, 높이차. 여기서 높이차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전압이라는 녀석이 높이차의 역할을 해줘. 전압이라는 녀석이. 그래서 전압이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를 수 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압을 다른 말로 바꿔서 또 얘기를 해본다면은 전압은 전위차라는 걸 말하고, 전위차를 좀 길게 풀어보면 전자의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전위차, 전자의 위치 에너지 차이. 아시겠어요? 전자의 위치 에너지 차이. 그럼 높고 낮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네. 결국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진다는 거죠, 전자도. 그래서 결국에 계속적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하나 더. 자, 높이차를 만들어내는 거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야? 펌프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치? 근데 만약에 이 펌프 좋고 비싼 펌프를 사용한다면 높이차를 크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 그쵸? 높이차를 만들어주는 거는 펌프야. 그럼 여기에서 전위차인 전압을 만들어주는 건 누굴까요? 이 전지가 전압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좋고 비싸고 좋은 전지는 높은 전위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가 되겠지요. 이해되죠? 그래서 펌프가 여기에서는 전지를 의미한다. 전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류와 전압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아시겠죠? 내가 지금 강조한 거는 두 가지만 강조를 할게. 전류와 전압. 전류는 흐름이고요. 그거를 흐르게 해주는 녀석이 전압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건 높이차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전압이 크면 당연히 전류의 세기는 세, 약해? 세겠지. 이해돼요? 전압이 크면 당연히 전류의 세기는 셀 거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전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전류라는 거는 기호로 표현했을 때 우리 I라고 표현을 할 거고, 방금 전하의 흐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전류의 단위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을 거야.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을 거예요. 이게 전류. 그런데 1암페어라는 전류의 세기는 어떤 정도를 말하냐면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1초, 얘네들이 1초에
도선의 한 단면을 이동했을 경우. 요걸 우리는 1A의 세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림으로 이해해보면 도선이 이렇게 있어. 전깃줄이 이렇게 있는 거지. 전깃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요 한 단면을 전자가 통과하는데 1초 동안 요만큼의 전자가 움직일 때의 전류의 세기를 1A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왜 이거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만큼이 뭘 말하냐면 1쿨롱을 말하는 거거든요. 1쿨롱. 쿨롱이 뭐야? 전하량의 단위죠. 전하량의 단위. 그죠? 그래서 1쿨롱의 전자가 1초 동안 한 단면을 흐른 경우에 이거를 우린 1A의 세기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1쿨롱보다 2배 큰 2쿨롱이 움직였을 경우에는 즉 전자 12.5 곱하기 10의 18승계 1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움직였다면 그때는 2A의 세기라고 얘기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린 전류라고 얘기한다. 두 번째, 전압은 전위차를 말하는 거였고 기호로는 V라고 표현을 하죠. 볼트.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위 역시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단위 소개 한번 했고, 자, 세 번째 하나만 더 하자. 저항. 자, 저항은 우리가 기호로 R로 표현을 하죠. 저항은 기호로 R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항이라는 거는 단위가 뭐냐면 이렇게 써서 옴이라고 읽지요. 옴. 단위는 옴이야. 저항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냐면 도선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 원자에서 원자 핵과 자유전자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전자가 도선을 움직일 때 여기 이제 원자 핵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전자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겠지? 이것 때문에 전자가 흐르는 걸 방해한다는 얘기죠. 저항이라는 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저항에서는 개념이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저항에 영향을 주는 물리량들이 있어요. 두 가지만 볼게. 첫 번째로 도선의 길이가 짧을수록 저항은 작아집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전자가 통과해야 되는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전자는 통과하기 쉽겠죠. 그치? 그래서 길이가 짧을수록 저항은 작아진다는 거고, 두 번째로 도선의 굵기가 두껍다면 예를 들어 이런 얘기죠. 그치? 도선의 두께가 두껍다면은 저항은 커질 거야, 작아질 거야? 작아지게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 결국에 요거를 개념으로는 이렇게 묶을 수 있겠네. 저항이라는 거는 도선의 굵기, 이게 단면적이죠, 단면적. 도선의 단면적 분의 도선의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단면적이 넓을수록 저항은 작아지겠고 길이가 길수록 저항은 커진다 이 말인 거지. 기억나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류, 전압, 전기 저항에 대한 정의를 좀 봤는데 그러면 이 정의에 대하여 셋의 관계를 한번 따져볼게. 먼저 첫 번째로
V는 IR이라고 얘기했을 때 결론적으로 V가 일정하다면 전류가 클 때 저항은 작은 거겠죠. V가 일정하다면 전류가 클 때 저항은 작은 거다. 무슨 소리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V는 IR에서 요 값이 일정해야 된대요. 요 값이 일정할 건데 예를 들어 봐봐. 저항이 작아진대요. 저항이 작아진대. 높이차는 똑같은데 그걸 방해하는 힘은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 더 잘 흐르지 않겠어? 방해하는 게 작아지니까. 그럼 더 잘 흐른다는 이야기는 전류가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이해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I는 식을 이항해 보면은 R분의 V라고 얘기할 거고 결국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이 커지면 저항도 커져야 된다. 이런 말이지. 전류의 세기는 똑같을 거래. 전류의 세기는 똑같을 거래. 똑같은 만큼 흐를 거라는데 전압이 커진대요. 즉 높이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전이차가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똑같은 세기로 흐르려면은 방해하는 게 커져야겠지 당연히. 그쵸? 그래서 전압이 커질 때 저항도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R은 I분의 V가 될 건데 이번에는 저항이 일정할 때 방해하는 정도가 일정하대요.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가 세지려면 전압도 세져야 되겠지. 그쵸? 방해하는 게 똑같을 때 전류가 세지려면 전압도 세져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오늘 V는 IR 요거 외워라잉. V는 IR 외우고 똑같은 식이지만 한 가지 더 추가로 외워줘. 요게 연장된다. R은 I분의 V. 또 I는 R분의 V.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이 식 세 가지 꼭 좀 외워주세요. 외워야 써먹을 수 있다. 외워야 써먹을 수 있어. 얼마나 편해.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게 잘 기억이 안 날까 봐 정리를 해주고 필요한 것만 외우라고 하는데. 그쵸? 딱 요것만 외워. 중학교 때 배웠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기와 자기니까 자기에 대해서도 봐야겠죠? 자기장이라는 것에 대하여 한번 얘기를 더 해보자. 자기장. 자기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호로는 B로 표현을 할 거고요. 자기장이 뭐야?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죠.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즉 자석 근처를 말하는 거야. 비슷한 단어들을 뭐 중력장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뭘 말해요? 중력장이라고 얘기하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긴 중력장이죠. 그치? 그럼 자기장이라고 하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석 근처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알기 위해서 우리 자석을 이렇게 하나 두고 여기 N극, S극이래요. 이 위에다가 철가루를 뿌려볼 거야. 그러면 철가루가 배열되는 데까지가 자기장이 되겠죠? 그치? 그럼 철가루를 뿌려보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철가루를 뿌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 더 그릴 수도 있는데 더 그려볼까? 이런 모양. 이게 자기장이야.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 자기장이라는 거를 과학적 원리로 사용을 하려면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자기장 방향이 어떻게 결정됐냐면 지금 이것만 봐서는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방향이라는 걸 알기 위하여 뭘 하냐면은 여기다 나침반을 놔보는 거죠. 여기에다가. 나침반을 놨더니 나침반의 N극이 자기장과 나란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기력선과 나란하게. 근데 방향을 봤더니 방향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북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석 근처에서 이딴 식으로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나침반을 여기다 두면은 나침반은 이쪽을 가르쳐요. 여기다 두면은 나침반이 여기, 여기다 두면은 나침반이 여기, 여기다 두면은 나침반이 또 여기,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과 나란하게. 이해돼? 그래서 이거를 한 선으로 이어보면 결국에 N극에서는 자기장이 나오는 거고요. S극으로는 자기장이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N극에서는 자기장이 나오고 N극에서 자기장이 나오고 S극으로는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는 거다. 이런 방향이 나타나요. 이해되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거는 어떻게 결정된 거야? 나침반의 방향과 일치하게 과학자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그러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외워. N극은 자기장이 나와서 N극이에요. 이렇게 외워. 알겠죠? 자, N극은 자기장이 나와서 N극이고요. 그러면 S극은 자기장이 쏙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S극은 그래서 S극이라고 생각을 했죠. 쏙 들어간다. N극은 자기장이 나와 S극으로 들어가는 거야. 쏙. 알겠니? 그래서 N극, S극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자기력의 세기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기력의 세기. 자, 자기력의 세기는 자기력선의 간격이 조밀할수록 자기력의 세기는 세져요. 이게 조밀할수록 자기력의 세기는 세죠. 그러니까 막대자석이라고 생각하면은 쇠붙이가 어디에 잘 달라붙는 거야? 막대자석에 양극에 잘 달라붙는 거지. 그래서 자기력선을 보면은 양극 부분에는 자기력선이 굉장히 조밀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몸통 부분에는 자기력선이 조밀하지 못하네요. 그치? 그래서 몸통 부분에서는 자기력이 강하지 않다,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자석에 의한 자기장을 좀 얘기를 해본 거예요. 자석에 의한 자기장. 자, 그러면은 또 중요한 거. 자석 말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석이 없어도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전류가 흐르는 근처에는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사실이야. 이거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 봐봐. 자, 평면에 도선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꽂아놨어요. 도선을. 그래서 이 도선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는 거야. 전류. 위쪽으로 전류를 흘려줬어요. 근데 전류를 흘려주고 보니까 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더래. 이 주변에. 그래서 자기장 형성되는 모양을 봤더니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해돼? 그래서 다른 자기력선도 보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계속. 그래서 직선도선 주변의 자기장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지.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고 나머지 손가락을 감아쥐면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얘기지.
그쵸, 기억나죠? 그러면 하나 더. 자, 그러면 이번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본다면 이때 전류의 방향은 아래고 나머지 손가락을 감아줬을 때가 자기장 방향이라 그랬었죠? 이제 슬슬 기억나야죠? 그러면 어떻게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니? 이렇게 형성되겠지. 이해돼요? 오케이? 직선 도선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면 되고, 자, 그럼 코일도 한번 이야기해 보자. 코일. 자, 코일을 이렇게 감아놨자. 이렇게. 자, 지금 전류를 흘려주고 있죠. 전지를 연결했으니까. 그럼 전류의 방향을 표현해 보면은 요게 이제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네. 요 방향이 아니지.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왜?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도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자, 요거 하나들을 전부 다 직선 도선이라고 생각해보자, 일단. 알겠죠? 이게 직선 도선, 얘가 직선 도선이래. 그러면 전류 방향 이렇게 되고 이 직선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돼?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거야.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요 직선 도선도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 세 개의 직선 도선에서 요 뒤쪽, 이 직선 도선 안쪽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지. 이해돼? 중첩될 거니까. 이 코일 뒤쪽을 통과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고 있을 거 아니야. 회전 때문에. 그치? 그럼 이게 중첩이 돼서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 이때 이쪽으로는 자기장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나타날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쪽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거야. 그러면 마치 여기가 N극처럼 자기장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여기도 S극처럼 자기장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그래서 코일에 형성되는 자기장은 막대 자석과 비슷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아시겠어요? 이해돼?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어떻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자, 오른손을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전류의 방향을 감아쥐면 돼요. 오른손으로 전류의 방향 감아쥐는 거랬어.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그때 어디를 봐요? 오른쪽을 보네요. 이해돼요? 그러면 그 엄지손가락이 보는 방향 쪽으로 자기장이 내뿜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엄지손가락이 보는 방향이 N극 방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이번엔 전지를 거꾸로 연결했어.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가겠지요.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전류 방향이 요렇게예요. 됐죠? 그러면 결국에 요렇게 감아지는 거네요, 이번엔. 이때 오른손이 엄지손가락이 왼쪽을 보니까 이쪽으로 뭐 한다 그랬어?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여기가 N극인 거고 여기가 S극이 된다. 이렇게 했었지. 그러면 똑같이 원리로도 생각을 해보면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는 거지 다. 이해돼? 그러면 결국 이렇게 도니까 이쪽으로 다 나간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때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정리해보면은 결국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세질 거고요. 또 하나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셀 거야.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왜? 우리 원리 알잖아. 이게 직선 도선이 3개 있는 거죠, 결국에. 얘는 3번 감았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직선 도선이 3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코일을 더 감았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코일을 더 감았어요. 더 감으면 직선 도선이 이제 6개가 있는 게 되는 거지. 쉽게 생각하면 또. 되니? 그럼 직선 도선 6개에 의한 자기장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는 세질 수밖에 없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른손을 사용해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찾았었지요. 전류가 흐르면 근처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기억나? 그래서 이런 것도 얘기했었죠. 자기장 내에서는 전류가 힘을 받는다는 사실을 배웠었어요. 자기장 내에서는 전류가 힘을 받는다는 거. 이 원리가 어디에 쓰였었냐면은 모터에 쓰였었어요. 모터. 전동기라고 표현을 하죠. 모터가 전동기예요. 전동기. 자, 그래서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이해를 해보면 N극 S극이 이렇게 자석이 있었대. 근데 여기에다가 뭐 하는 거야? 도선을 연결해 놓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든 구조물 근처에다가 자석을 갖다 두면 얘는 돌아요. 돌 거야. 왜 도냐? 전류가 흘러나가는 거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가. 그럼 이쪽에 전류는 이 방향이네. 그치?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고 했었지. 그럼 자석을 이렇게 배치해놨을 때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게 자기장의 방향. 이해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공간 안에 자기장 2개가 형성되어 있거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있겠죠.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이 영구자석에 의한 자기장 2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2가지 자기장이 만나게 되면 결국에 서로 밀어내든지 잡아당기든지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그 힘을 정리해 놓은 거는 우리가 오른손을 또 사용하면 되는 거죠.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었어. 전류의 방향. 그리고 이때 내 손가락을 쭉 펴서 내 손가락이 보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인 거야. 그러면 전류 방향은 칠판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이때 손바닥이 보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라 그랬었어? 힘의 방향이라 그랬었지. 그렇죠? 그래서 이쪽 도선은 힘을 어디로 받냐면 이쪽 도선은 힘을 지금 아래로 받고 있는 거야. 아래로. 힘을 아래로 받고 있다. 자, 또 그러면은 이쪽 도선도 한번 생각해 보자. 어디? 이쪽 도선. 반대편 도선. 자, 반대편 도선에서는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럼 전류 방향은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그때 손바닥이 어딜 봐요? 위쪽을 보내. 그럼 반대편 사이드는 힘을 위로 받는다. 그러면 왼쪽은 아래로 받고 오른쪽은 위로 힘을 받아. 그럼 결국에 회전이 일어나겠지. 회전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 선풍기는 어떻게 돌아? 이쪽으로 도는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해돼? 지금 이게 선풍기 뒤통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선풍기 앞에 프로펠러 달려 있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죠? 콘센트를 꽂으면 전기가 여기 도는 거야.
근데 전기가 흐르니까 이 자기장 때문에 회전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요런 원리가 있었어. 기억나죠? 그래서 복습은 요 정도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용하여 우리 뭐 해볼 거냐면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에요. 별표. 전자기 유도라는 걸 이해해 볼 거야. 전자기 유도. 자, 그러면 전자기 유도는 법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 가지만 먼저 하자. 렌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렌츠의 법칙이라는 거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렌츠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이해 바로 한번 해보자. 자, 이제 우리는 전기를 거꾸로 만들어내 볼 거야, 지금. 자, 지금 코일을 감아놓고 양쪽 끝에다가 지금 뭐 연결해서 전구를 연결해 놓은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전구에 불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올 거야. 전지가 없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전기를 만들어낼 거라고. 어떻게? 자석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여기 위에 N극 자석을 하나 준비를 해서 이 N극 자석을 코일 근처에 가까이 오게 할 거예요. 가까이 오게 할 거야. 그러면 이 코일 주변에 뭐가 변해요? 자기장이 변하죠. 왜?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는 N극에 의한 자기장이 약하게 느껴졌겠지만은 이게 가까이 오면은 N극에 의한 자기장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지. 왜? 이 극 가까이 갈수록 자기력의 세기가 세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기억나? 그래서 가까이 오면 자기장의 변화가 나타난 거야. 이해돼? 근데 이 자기장의 변화를 어떻게 할 거래요? 방해할 거래. 방해. 그럼 N극이 가까이 오는 걸 방해하면 어떻게 방해하는 거예요? 밀어내야 되니까 위쪽에 N극 자기장, 아래쪽에 S극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걸 방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을 보면 코일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죠, 지금.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자기장, 이 코일의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됐을 때 전류는 어떻게 흐른다 그랬어?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 그랬었지. 기억나죠? 그래서 전류 방향을 표현해보면 이때 전류가 형성되는데 전류가 이 방향으로 생성이 되는 거야. 전류가 이 방향으로 생성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결국 얘가 가까이 올 때 순간적으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되겠지. 이해돼요? 자, 그리고 또 근데 불이 들어오다가 금방 꺼져가지고 이렇게 또 하는 거죠. 이제 전구는 생략할게. 그림. 코일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가까이 왔던 N극을 다시 멀어지게 할 거야. 다시 멀어지게 할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자기장 변화가 생기는 거죠. N극에 의한 자기장이 약해지는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걸 방해하려면 N극이 멀어지는 걸 막아야 되는 거지. 붙잡아야 돼. 그럼 N극을 붙잡으려면 이 위쪽에 S극 자기장이 형성되고요. 이 아래쪽에 N극이 형성될 거야.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갈 때 요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코일 내부의 자기장을 나타내 보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코일의 자기장이 형성됐어, 지금. 이해되죠? 얘가 멀어질 때 자기장이 또 형성됐죠. 그럼 자기장은 아래쪽 방향으로 형성됐고요. 이때 나머지 손가락을 감아 쥐게 되면은 그게 전류의 방향이다. 그래서 전류 방향을 보니까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결국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전류가 흘러나죠. 그래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야.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거는 얘가 가까이 오고 멀어지고 가까이 오고 멀어지고 할 때 만약에 이 자석의 움직임이 멈춘다면 전구는 불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겠지. 이해돼? 왜? 자기장의 변화가 없을 거니까. 자, 그리고 한 번만 더 해볼게. 이번엔 S극을 가까이 오게 해보자. S극을 가까이 오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가까이 오는 건 방해하려면 밀어내야죠. 그치? 그럼 밀어내려면 위쪽에 무슨 극 나타나야 돼? S극이고 아래쪽에 N극이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고 N극으로 나오고, 그러면 내부 자기장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고 있겠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도 아래고요. 나머지 손가락 감아 쥐게 되면 전류 방향이니까 전류 방향이 또 이렇게 돼요. 이해되니? 멀어질 때는 또 반대의 전류가 되겠지. 그래서 이때 전류 방향은 이렇게 기억을 해줘. 전류의 방향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 다르고요. 두 번째, 자석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자석의 움직임과 자석의 종류에 따라 다를 거야. 딱 이 두 가지야.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어. 봐봐. 얘랑 얘 전류 방향이 반대지. 왜 반대인 거야? 자석의 움직임이 얘는 가까이 올 때고 얘는 멀어질 때니까 반대인 거야. 이해돼요? 그럼 또 봐봐. 얘랑 전류 방향은 얘는 똑같죠? 왜 똑같은 거야? 자석의 움직임을 봐봐. 얘는 멀어지고 얘는 가까이 오죠. 근데 극의 종류도 다르지. 이해돼? 그러니까 봐봐. 반대면 똑같은 거죠. 이해돼? 한 번 반대가 됐어. 왜? 자석의 극이 다르니까 반대예요. 근데 자석의 움직임도 다르니까 또 반대죠. 반대의 반대면은 전류 방향은 똑같아야겠지. 이해돼요? 오케이?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하나 더.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 굳이 이걸 뭐 안 나눠도 되는데,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건 유도전류의 세기를 말하는 거야. 언제 유도전류에 이렇게 발생된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지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 자석이 빠를수록, 빨리 움직일수록. 이해돼? 얘를 빨리 왔다 갔다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자석이 셀수록이죠. 셀수록. 강한 자석을 쓸수록. 그리고 세 번째,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이건 아까 이해했었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될 때 반대 결과죠, 결국. 코일을 더 많이 감아 놓게 되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겠지.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면 전류의 세기도 세진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결국에 자기장이 나타나고, 세 가지? 이 세 가지 때문에 유도전류가 나타나고 유도전류의 세기도 결정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원리 이해돼? 원리 이해돼? 그래서 지금 결국 우리가 건전지 하나 연결해 놓지 않고 자석만 막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즉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키면서
유도 전류를 발생시켰던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걸 응용하면 전기 에너지라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 발전기의 원리를 알 수 있겠지. 그치?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어, 이제. 자, 그래서 218페이지에 보면은 발전기의 원리들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발전기 원리부터는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쉬는 시간.
자, 다시 해봅시다. 자, 이제 우리 뭐 좀 얘기해 볼 거냐면은 발전기 원리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야. 발전기. 자, 발전기라는 녀석은 이제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내요?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녀석을 우린 발전기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치? 그래서 구조는 우리가 아까 봤었던 전동기의 구조랑 똑같습니다. 구조 자체는. 그래서 구조 발전기 그려보면 발전기 이렇게 생겼죠. N극, S극, 영구 자석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여기 안에다가 코일을 넣는데 코일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구를 연결해 놓는 거지.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터빈이라고 불리는 프로펠러를 하나 달아 놓은 거예요. 터빈이에요, 터빈. 자, 그러면 이 터빈을 발전기에서 돌아가겠죠, 터빈이. 근데 이 발전기가 뭐 사람이 돌리든 누가 돌리든 일단 이거 누가 돌릴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화력 발전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수증기들이 여기를 때려줘서 얘가 돌 거야. 알겠죠? 그러면 수증기가 이렇게 때리자. 여기를 때려줬다. 증기가 때려줘서 시계 방향으로 얘가 돌았대.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돌고 있을 보니까 어디 갔어?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갈 거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갈 거야. 이해되죠? 근데 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지금 아예 없지요. 0도일 때는. 0도일 때는 무슨 소리냐면 요 코일이 자기력선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는 거야. 이해돼? 0도일 때는 요 내부, 코일 내부 어딜 말하는 거야? 여기. 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제로죠. 그치? 그러면 얘가 점점 돈다고 생각해 봐봐. 얘가 돌아서 코일이 돌아요. 그럼 코일이 돌면 이렇게 돼서 자기력선이 점점 일로 들어가게 될 거잖아.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점점 들어가는 게 많아지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이게 많아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자기장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얘기야.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많아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될 거예요. 방해하려고. 이해돼? 즉 이렇게 형성된다는 얘기인 이쪽이 N극 방향이고 이 뒤쪽이 S극 쪽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치? 그럼 이 코일에서 코일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지금. N극이고 S극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그때 전류 방향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전류 방향이 이런 식으로 전류가 나타나는 거야. 이해됩니까? 방해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90도가 됐대요. 90도가 됐어.
90도에서는 모든 자기력선이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게 되겠지. 이게 뻥 뚫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다 통과하겠지. 다 통과할 건데 이 90도에서 조금이라도 넘어가는 순간이라고 생각할까요? 조금이라도 넘어가는 순간. 90도에서 넘어갔어요. 그치? 넘어가게 되면은 코일의 면적이 줄어드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수가 적어지겠지. 이해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면적 100%를 사용해서 다 넘어갈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이렇게 좀 돌았어. 이렇게 좀 돌면 통과하지 못하는 자기장이 생기겠지. 이해돼? 그러면 결국에 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자기력선의 양을 다시 어떻게 하려고? 다시 늘리려는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이 자기력선을 다시 늘리려는 현상이 90도를 넘어가자마자. 이해돼?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도는 거지. 그러면 이때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도는 거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얘랑 지금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겠네. 그래서 전류 방향 반대가 돼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N극, S극이고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잖아. 그래서 이때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된다. 그럼 전류 방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90도에서 조금이라도 넘어가는 순간 전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해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로 와봐. 저 그래프 해석 한번 해볼게. 자, 지금 보라색으로 그린 게 뭐냐면은 보라색으로 그린 게 유도 전류의 세기고 파란색으로 그린 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를 말해. 아시겠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 그리고 요 위쪽은 플러스고요. 요 아래쪽은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해줘. 방향이에요. 전류의 방향. 그럼 봐봐. 유도 전류, 아니, 이제 자기력선의 수부터 한번 봅시다. 0도일 때는 자기력선이 통과하지 않죠. 그치? 통과하지 않죠. 그러다가 자기력선의 수가 점점 통과하는 수는 많아지지. 많아지는데 이때 90도에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가장 많아지네요. 이해돼? 그리고 그때부터는 다시 자기력선의 수가 줄어드는 거지, 점점. 이해돼? 그럼 이렇게 줄어들게 됐을 때 180도가 되면 다시 자기력선이 제로가 되지. 근데 이때 전류가 흐르는 양을 보면은 유도전류 세기 봐봐. 오히려 0도일 때 전류의 세기가 뭐가 돼요? 전류의 세기가 최대로 나타나죠.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유도전류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자기력선의 변화죠. 변화. 그래서 도는 거 이 전부터 보면은 쭉 와서 변화는 자기력선 수의 변화라는 건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말하겠지. 그치? 그래서 0도일 때 보면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최대가 돼. 이해돼?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시점에 전류의 세기는 가장 크게 발생하겠지. 그리고 결국에는 90도가 됐을 때 보면은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90도 때는. 이해돼? 90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왜?
이때 기울기는 몇이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0이 되는 거니까. 되니? 그러면 다시 180도로 넘어갈 때 자기력 선수의 양은 줄어들지요. 자기력 선수의 양이 줄어드니까 이때부터는 전류의 방향이 마이너스 쪽으로 달라졌지요. 이해돼? 이해돼요? 마이너스로 달라졌어. 그래서 90도를 기점으로 전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야. 반대. 그래프 이해돼? 이해돼? 즉 자기력 선수의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이 자기력 선수의 기울기가 변화량이죠. 그쵸? 자기장의 변화량. 그럼 자기장의 변화량이 가장 클 때가 전류 세기가 제일 크게 나오고 오히려 그러면 90도일 때는 기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땐 전류가 안 흘러요. 안 흐르고 90도를 지나치고 나서 전류가 다시 흐르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봐봐. 파란색 그래프만 봐봐요. 파란색 그래프만. 한 바퀴 도는 동안, 즉 0도에서 360도 돌 때가 한 바퀴죠. 그치? 한 바퀴 도는 동안 전류의 방향은 몇 번 바뀌어요? 여기에서 한 번 바뀌죠. 이해돼요? 한 바퀴 도는 동안 여기가 아니죠. 왜 한 번이야. 그래프 잘못 봤네. 소리. 한 바퀴 도는 동안 여기에서 전류 방향 한 번 바뀌었죠. 그치? 또 어디에서 바뀌어? 또 270도에서 한 번 더 바뀌어요. 270도에서 보라색 그래프가 다시 플러스로 가잖아. 이해돼? 그래서 한 바퀴 도는 동안 90도를 지날 때부터 전류 방향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후에 270도에서 한 번 더 바뀌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한 바퀴 동안 전류는 2번 바뀐다. 라고 기억해 주면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발전기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안에서 코일이 회전할 때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따라서 그 증가한다면 그거를 다시 증가하는 걸 막으려고 이게 점점 증가하니까 증가하는 걸 막으려고 자기력의 방향이 이쪽으로 되는 거고 감소한다면 이걸 다시 늘리려고 일어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발전기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발전기와 전동기를 비교한 내용이 있는데 아까 전동기 얘기했으니까 그림만 좀 살펴본다면 전동기는 반대의 개념이죠. 전동기는 오히려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개념이었죠. 그치? 전동기는 오히려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개념이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네. 서로 반대의 개념입니다. 발전기랑 전동기는.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여러 가지 발전 방식 보니까 화력 발전, 핵 발전, 수력 발전이 있는데 결론은 다 똑같아요.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터빈을 회전시키는 근원이 다른 것뿐이야. 터빈을 회전시키는 근원이 다른 것뿐이다. 그래서 발전기의 종류론, 화력 발전, 수력 발전, 핵 발전 이렇게 있어. 자, 화력 발전의 원리는 석탄으로, 즉 화학 에너지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서 뭘로 만들어? 증기로 만들어. 근데 결국에 이 증기가 움직여서, 즉 운동 에너지죠. 움직여서 누굴 돌려줘요? 터빈을 돌려주는 거야. 터빈을. 그러면 전기가 생성되겠죠. 요 원리고. 자, 핵발전은 핵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뭐가 돼? 수증기가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증기가 움직여서 터빈을 돌리고, 터빈을 돌리면 뭐가 만들어져야 돼?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자, 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면 물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운동 에너지는 EK로 표현합니다. 물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게 뭘 돌리는 거야? 터빈을 돌리고요. 이게 전기 에너지로 생산되는 거지. 원리 이해돼요? 결국 다 똑같아. 다 똑같다는 건 뭐냐면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까지는 똑같은 거야. 근데 뭘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또 여기서 차이점. 화력발전과 핵발전은 결국에 물을 끓여서 증기로 돌리는 거지. 이것도 공통점이지. 근데 뭐가 달라요? 물을 끓이는 근원 에너지가 다르지. 이해돼? 그럼 풍력발전은 뭐겠어? 바람이 터빈을 돌려주는 거야. 조력발전은 뭐겠어? 밀물, 썰물 왔다 갔다 할 때 터빈 돌려주는 거야. 화력발전은 뭐예요? 파도의 갭 차이 때문에 진공이 발생하는데 그 진공 때문에 압력이 발생을 하고 그 압력 때문에 터빈이 돌아간다. 뭐 이런 거예요. 화력발전은. 그래서 핵심은 이 세 가지가 많이 나올 거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원리는 잘 좀 기억해 주고 있으시면 좋겠어요. 알겠지? 자, 그럼 전기 에너지는 이렇게 생산이 된다. 이 그래프 진짜 중요하다. 알겠어? 그래프 그리기 힘들면은 요것만 기억해. 요것만. 0도일 때 한 번 더 적어줄까? 표로. 요거라도 기억해. 0도일 때 전류 최대, 90도일 때 전류 0, 90도 넘어갈 때부터 90도를 지나치는 순간부터 전류 방향이 바뀌어요. 그리고 180도에서 전류 최대, 그리고 270도에서 전류 최대, 전류 0, 그리고 270도를 지나갈 때 270도를 지나갈 때부터 전류 방향 다시 체인지. 그리고 360도로 돌아왔어요. 이게 결국 다시 0도가 되는 거죠. 그치? 이게 결국 다시 0도가 되는 거죠. 이때 전류 최대. 요거 기억해줘, 요거. 다 270도를 지나치는 순간부터 90도를 지나치는 순간부터 이렇게 기억해줘.
머리로 자꾸 그 발전기 코일을 돌려봐야 돼. 머릿속 상상으로. 돌려봤을 때, 아, 자기력 선수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첫 술에 너무 많이 하면 헷갈리니까 핵심만 일단 기억하면 요것만 일단 기억해줘도 돼. 이게 잘 되고 나서 자기력 선수의 변화까지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겠지. 알겠어? 이걸 외우고 나서 자기력 선수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봐.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기는 만들어졌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보내줘야죠, 우리는. 그쵸? 어디로? 우리가 사용하는 요 장소로 보내줘야지. 그래서 이제 전력을 수송하는 송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송전, 전기를 보내주는 걸 말해. 보내주는 거. 공식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 전기 에너지라는 거는, 첫 번째로 전기 에너지라는 거는 전압, 전류, 시간의 곱관계에 있어요. 전압, 전류, 시간. 즉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 전기 에너지라는 소리예요. 전압이 클수록 전류가 셀수록 시간이 길수록 전기 에너지는 크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얘는 단위를 뭘로 사용할 거야? 얘 줄로 사용을 하겠죠, 줄. 두 번째, 전력이라는 거는 개념이 단위 시간당 전기 에너지. 요걸 전력이라고 불러요. 단위 시간당 전기 에너지. 그러면 결국에 전기 에너지라는 거는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결국 전기 에너지는 VIT였는데 이걸 T로 나눠라. 그죠? 그러면 시간이 날아가니까 결국 전력은 공식이 어떻게 돼요? VI만 남죠?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인 거야. 그래서 공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전력은 P로 표현합니다. P는 VI라고 쓸 거예요. 전력은 뭐 곱하기 뭐라고? 전압 곱하기 전류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다. 꼭 기억해. 그리고 단위는 뭘로 사용할 거냐면은 W라고 쓰고 와트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와트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됐니? 그래서 뭐 우리 요즘 충전기 뭐 18W짜리 뭐 이런 거 있죠. 18W 충전기가 뭘 말하는 거냐면은 2A의 전류를 9V로 쏴주는 세기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 9V 2A. 그러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가 와트 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송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송전 과정에 대해서. 자, 일단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했겠죠. 전력을 생산했을 거야. 그래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보통 P0라고 표현을 해요. 첫 전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력을 전깃줄을 타고 보통 4가지 과정을 해서 가정에 전달이 돼요. 4가지 과정을 거쳐서 가정에 전달이 돼. 그러면 각각의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 과정은 초고압 변전소, 그리고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그리고 주상변압기. 요런 과정을 거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송전선들, 여기가 이제 송전선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이죠. 송전선. 송전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항 때문에, 송전선의 저항 때문에
손실되는 전력이 발생을 해요. 손실되는 전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가정에서 받는 전력을 나는 P스타라고 표현을 해볼게. 가정에 들어온 전력이 P스타. P0를 줬는데 우린 P스타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 P스타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P0에서 손실 전력을 빼면 우리가 얻는 전력이 되는 거지. 가정에 공급되는 전력.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요 송전선에서 손실 전력을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돼요.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이라는 걸 줄여줘야 돼. 알겠어? 근데 줄여주는 원리를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거냐면은 초고압 변전소에서 요 전력에서 VI 값이 있겠죠? 생산된 전력 VI 값이. 근데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엄청나게 높여줄 거야. 전압을 높여주고 1차 변전소에서 전압을 다시 조금 낮춰줘. 조금 낮춰줘. 2차 변전소에서 또 조금 낮춰줘. 주상변압기에서 또 조금 낮춰줘. 알겠지? 그래서 가정에는 220V, 외국이라면 110V, 요런 220V까지 낮춰주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리는 뭐야?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할 때 엄청나게 전압을 높여서 쏴주다가 점차적으로 전압을 낮춰줘서 집으로 보내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손실 전력이 줄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유를 좀 알아야겠지. 우리가 일단 이건 그렇다 쳐도 이유는 좀 알아야 돼. 이유를 한번 정리해보자. 네 번째, 손실 전력. 자, 손실 전력이 나타나는 원인은 일단은 뭐 때문이었어? 저항 때문이었지. 그래서 첫 번째로 저항을 줄여주는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저항을 줄이는 방법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송전선의 재질을 바꾸는 거지. 지금은 구리선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구리보다도 저항이 작은 금속을 사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 금 같은 거. 금. 두 번째, 송전선의 길이를 짧게 하면 돼요. 세 번째, 송전선의 굵기를 두껍게 만들면 돼요. 그럼 저항은 작아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송전선의 길이를 짧게 한다는 얘기는 가정 근처에다가 발전소를 짓는 거야.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송전선의 길이는 위험해요. 길이를 짧게 하는 건. 송전선의 굵기를 두껍게 할 거래, 이번엔 또. 굵기를 두껍게 하게 되면은 도선이 너무 비싸지기도 하고요. 그 송전선의 무게를 이겨내기 위하여 송전탑을 추가로 건설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뭐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재질을 바꾸는 금, 이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들죠. 이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알겠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항을 낮추는 방법은 무조건적으로 다 좋게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최선인 거죠. 적당히 송전선의 길이가 짧고 적당히 두껍고 적당히 저항이 작은 구리를 쓰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적당히 해라. 적당히 좀 해라. 그쵸? 그래서 저항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손실 전력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해되죠? 자,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전력을 송전할 때 P는 VI인데 전압을 높여줌으로써 전류를 줄이게 되면 손실 전력이 줄어요.
전류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손실 전력이 준다고. 오케이? 원리는 이거야. 봐봐. P는 VI인데 아까 오음의 법칙 V는 IR이었죠. 전류 곱하기 저항. 그러면 이번에 이 V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손실 전력은 I제곱 R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손실 전력은 I제곱 R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예를 들어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한 2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전류만 절반으로 낮춰준다면 이것의 제곱배로 손실 전력은 4분의 1배로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알겠어?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랑 손실 전력의 관계는 제곱이라는 얘기죠. 이해돼? 얘를 낮춰주면 얘도 낮아진다고. 되니? 근데 얘를 낮춰줄 때 2배 낮추면 4배 작아져요. 3배 낮추면 9분의 1배로 작아져요. 4배 낮추면 16분의 1배로 작아져요. 뭔 말인지 이해돼?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작을수록 손실 전력도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그래서 손실 전력은 I제곱 R이어서 R을 낮추는 건 적당히 하고 있어요. 근데 더 낮추기 위해서 우린 뭐 한다는 거야? 전류를 줄여준다는 이야기지. 전류를 줄여주면 손실 전력이 줄어들 수 있다. 근데 전류를 줄이는 방법이 뭐라는 소리야? 전류를 줄이는 방법은 전압을 높이는 거야. 이해되니? 전류를 줄이는 방법은 전압을 높이는 거다. 그러면 결국 우린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전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변압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그림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이게 변압기거든. 근데 변압기의 코일을 보니까 2개의 코일이 존재해요. 1차 코일과 2차 코일 두 가지가 있는데 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감은 횟수가 다르죠. 감은 횟수가 달라요. 이렇게 감은 횟수가 달라짐으로써 전압이 변하는 건데 원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기 유도의 원리를 사용할 거야. 전자기 유도의 원리를 사용할 거야. 무슨 소리냐? 감은수가 많아지면 전압은 커집니다. 감은수가 줄어들면 전압은 작아져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야. 감은수는 전압에 비례하고요. 근데 P는 VI에서 그럼 감은수가 많아져서 전압이 커진다고 생각해 봐봐. 오케이? 그러면 전압이 커지게 되면은 전류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지겠지. 그치? P가 일정할 때, 전력이 일정할 때 감은수가 많아져서 전압이 커지게 되면 전류는 작아져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류량은 반비례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알겠니? 그럼 핵심 사항은 뭐냐면 1차 코일에 들어간 전력을 P1이라고 할 때 2차 코일로 튀어나온 전력을 P2라고 할게요. 지금 요게 초고압 변전소라고 생각하면 돼. 고압 변전소. 왜? 1차 코일로 들어간 전력이 감은수가 더 2배 많았기 때문에 전력은 일정하지만 V가 2배로 커져서 나와요.
되니? 그래서 각각 전력의 B는 1차와 2차가 똑같다는 거야. 무조건이야. 전력의 B는 1차와 2차가 무조건 똑같아. 즉 변압기 내부에서 손실 전력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가문수의 B가 지금 1대2로 보여요. 1대2. 3번, 6번이니까. 가문수의 B가 1대2일 때 전압의 B도 1대2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전류의 B는 몇 대 몇이다? 2대1이 된다. 왜? V랑 I를 곱한 게 전력이고 V랑 I를 곱한 게 전력인데 이게 똑같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결국 식은 이렇게 쓰여질 수 있어요. 1차 코일에서 전압을 V1, 전류는 I1. 2차 코일에서 전압을 V2, 전류를 I2라고 얘기했을 때 N1분의 N2, 이건 가문수입니다. 가문 횟수의 비율. N1분의 N2는 V1분의 V2고요. 이꼴 I2분의 I1이 돼. 반비례 관계니까 전류는. 계속 얘랑 얘가 똑같은 말이죠, 결국. 또 N2분의 N1은 V2분의 V1이고요. I1분의 I2가 되는 거지. 변압기는 이게 끝이야. 자, 그러면 예제를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자, 지금 변압기를 대충 그린 겁니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라고 생각을 해줘. 그러면 이쪽으로 1차 코일 이쪽으로 전력이 몇 와트가 들어갔냐면 100와트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전력도 몇 와트여야 돼? 100와트여야 돼. 변압기 내부의 손실 전력은 있다 없다? 없다. 변압기 내부의 손실 전력은 없기 때문에 100와트가 들어가면 그대로 다시 2차에서 100와트가 나와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2A가 흐르고 있었대요. 그럼 잘 봐봐. 2A가 흐르고 있었는데 전력수는 100와트죠. 그치? 그럼 전압은 몇 볼트였다는 소리예요? 전압은 50볼트였다는 소리지. 이해돼? 오케이? 근데 관계가 이렇게 되잖아. 가문수에 비례하여 전압이 증가해요. 그럼 가문수에 비례하여 전압이 증가한다면은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니? 100볼트겠지, 100볼트. 그쵸? 그럼 여기 100볼트가 되는데 와트 수는 또 100와트라고. 그럼 전류는 몇 암페어겠어? 곱하면 100이 나와야 되잖아. 1암페어겠지. 근데 1차 코일에는 전류가 2암페어니까 2차 코일은 1암페어가 될 수밖에 없어. 왜? 가문수의 비가 1대2니까. 전류의 비만 반비례한다라고 기억하면 돼. 알겠어? 가문수의 비대로 전압은 커져요. 근데 전류는 작아져요. 왜? 그렇게 해야 손실되는 전력이 변압기 내부에서 제로가 되고 전력이 똑같아지죠. 이해돼요? 그럼 봐봐. 지금 2암페어에서 1암페어로 줄었고 이쪽에 송전선이 있대요. 그러면 송전선의 저항 때문에 발생되는 손실 전력이 있을 건데 손실 전력은 봐봐. 그대로 만약에 변압기를 거치지 않고 2암페어가 그대로 송전선에 갔을 때와 변압기를 거쳐서 1암페어가 송전선에 갔을 때의 손실 전력은 몇 배 차일까? 손실 전력은 이렇게 되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손실되는 전력이. 이해돼?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이 손실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손실 전력은? 이것도 외워야 돼. 손실 전력 어떻게 하라 그랬어?
I 제곱 R로 실제로 계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알겠어? 실제로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송전선의 저항이랑 요 1A의 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그게 손실전력이에요. 이해돼?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손실전력까지 계산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 근데 핵심은 전류가 줄어들면 손실전력은 그 줄어든 것의 제곱배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됐니? 이해돼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 내용까지 다 이야기가 끝난 것 같고, 그래.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숙제는 236페이지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만 남았어.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해서 유중의미를 우리가 걷어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내신 대비를 시작하게 될 거야. 알겠지?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시작하는데 교재는 일단은 시중교재 사용합니다. 단원이 여러 군데로 쪼개질 수가 있어서 일단 시중교재 사용할 건데 우공비 통합과학 사오시면 돼요. 다음 주에 채널 뭐 사오라고? 그치, 우공비 통합과학 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공비 통합과학으로 일단 진도가 나가고 예를 들어 기출문제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따로 제공을 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수업 자체는 우공비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개학하는데 학교 가서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고등학교 생활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지? 자, 그리고 맞다, 한 가지 더. 뒤에 저기 저 광고 적혀 있어요. 오늘 친구 소개 이벤트를 3월 한 달 동안 하실 거래요, 원장님께서. 친구 데려오면은 문화상품권 3만 원 주신다고 뭐 수강료도 할인해주고 한다고 하시거든. 친구 많이 사귀어서 데려와. 서로 좋은 게 싸면 좋잖아. 그렇죠? 너네도 3만 원 얻어가지고 현질하고, 그렇죠? 쿠키 굽고,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혹시 추천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은 같이 데려와서 수업 들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숙제 또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 교재 꼭 사와라잉.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집으로 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